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헝다그룹 아시죠? 중국의 부동산 버블과 함께 사업체를 문어발처럼 확장해 나가면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년 전에 갑자기 달러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그 다음에 2022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지금은 파산했는지 살아있는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 기업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본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죠. 저도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헝다가 2년 만에 재무보고서를 공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기사 헤드라인이 기가 막힙니다. 2년 동안 손실 금액이 100조 원을 넘겼다고 하네요. 헝다그룹은 2009년에 상장한 이후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2020년에는 순이익이 1.4조 원을 기록했다가 갑자기 21년, 22년 2년 동안 102조 원의 손실을 기록해버렸습니다. 102조 원이라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장 잘 나갔을 때 1년 영업이익이 50조 원 이 정도 찍었었거든요. 요거 2년치를 말아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손해만 본 게 아니라 부채는 23% 증가했고 자산은 20% 감소해버렸습니다. 전형적으로 몰락해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단 게 용하네요. 정부에서 자금줄을 지원해주면서 산소호흡기 달고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게다가 헝다에 이어 완다그룹도 디폴트 위기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떴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 그룹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는 것을 보면 중국의 부동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중국의 소도시는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3분의 1이 빈집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잘 나갈 때 집을 너무 지었어요. 일본도 과거 버블 시기에 집을 너무 지어서 지금 빈집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러한 주택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소도시는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도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상하이에 주택 재고도 쌓여 있어서 상하이의 주택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었던 상하이의 부동산도 꺾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상하이의 기존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무려 1.2%나 하락하면서 주요 70개 도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하이가 꺾였다는 게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상하이는 한국의 서울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증거이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들의 자산 70% 정도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불황에 빠지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요즘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내수까지 꺾인다는 말이죠. 즉,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시절 때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중국이 내수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하도 때리니까 시진핑이 이런 말을 했었죠. 럼프 형 그만 때려. 우리 수출 적당히 하고 내수에만 치중할게. 내수로 GDP 올릴 테니까 무역전쟁 그만 좀 하자. 그러면서 시진핑이 발을 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수가 오히려 꺾이고 있으니 난리가 났죠.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의 수출은 꺾이는 중이고요. 여기에 믿었던 내수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입니다. 하나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중국 부동산 경기, 내수 시장 모두 좋지 않으니 당연하겠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여줘야 이들이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건물을 지을 텐데요. 어차피 지어봤자 다 미분양만 나니까 애초에 땅을 사지 않아요. 이런 게 반복되니 지방정부의 주요 세수 원인인 토지 양도 수입이 2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경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판국에 돈이라도 풀어야 하는데요. 세금을 평소보다 적게 걷고 있으니 그만큼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펼칠 여력도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뭔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네요. 이것은 제가 6월 달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제가 이때 당시 중국 상황을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영상의 결론은 그거였죠. 어설프게 중국에 투자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 주식을 사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두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만 설명드릴게요. 최근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3%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수치라는 게 원래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16.2%,
22년도에는 20%, 그리고 23년에는 21.3%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지금 어디가 고점일지 감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코프로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면 더 안 좋아요. 에코프로가 고점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듯 중국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년 동월 대비 소매 판매를 봐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6월 달에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3.1%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멀쩡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을 25년으로 늘려봤습니다. 그러니 뭔가 좀 다르죠? 지금까지 중국의 내수는 꾸준히 확장해 왔었는데요.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문제가 됐었죠. 이때부터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 툭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수가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소매 판매를 보면 늘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해 왔었는데요. 즉 중국은 폭발적으로 내수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이거 하나 믿고 미국과 수출로 경쟁하지 않고 우리는 내수로 살아가 볼게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는커녕 5%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왼쪽 그래프에 나타났듯이 중국의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 상승률은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색 커브로 표시된 전월 대비 상승률은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선 도시, 2선 도시, 3선 도시, 도시 급지별로 이것을 분류하면 조금 내용이 다르죠? 3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선, 2선 도시가 꾸역꾸역 조금씩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기에서 돈을 더 풀어서 경제를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1선과 2선 도시의 부동산을 꼭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3선 도시는 이미 글렀어요. 이러한 도시를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도 돈이 없어요.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상황인데요. 수입 대비 부채 비율이 120%가 넘어가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20%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도 가계부채가 100% 넘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돈을 뿌리고 싶지만 부채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진도 현황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중국 지방정부는 부채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중입니다. 2022년에는 지방채를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은 2022년 수준과 아직까지는 비슷하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정부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특수채를 발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행할 것이다. 이렇게 경로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 정도로 돈을 찍어낼 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중국이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중국 정부는 잃어버린 30년 초입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경기가 침체로 가냐 살아나느냐, 이것은 바로 부동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아직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처럼 자산 가격의 폭락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것을 잘 알고 부동산을 꼭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 확실하게 없는 상황에 굳이 우리가 중국에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5월 29일에 AI 관련 주식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미국의 빅테크,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 2차전지, 이러한 성장주들이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섹터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물론 지금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 기간이에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는 테슬라의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실적들을 하나 둘씩 확인하면서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가 아직 아니구나,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이러한 인식이 형성되는 순간
증시는 한 번 더 점핑할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반대라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투자의 방향성, 무엇을 사야 할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멤버십을 통해서 날마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멤버십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밀접하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골드라벨, 블랙라벨에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